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예. 우리가 뭐 늘 만나면 하는 인사가 공부를 통해서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어느새 3주간 공부를 하셨고요. 오늘이 네 번째 수업입니다. 이 공부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향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갈수록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그러한 삶으로 나의 삶이 바뀌면 그걸 향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내일보다는 한 달 후가 훨씬 더 행복해져야 될 거고요. 1년 후에는 정말로 야 내가 어떻게 1년 전에 그렇게 살았을까?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더 행복한 삶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 어부님들의 삶에서 실현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부처님 공부를 바르게 하면 가르침의 진정은 삶을 바꾸는 위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요. 내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만나진 가르침 그대로를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거기에 더해지면 그야말로 삶을 바꾸는 위력에 있어서는 이것보다 더 큰 방법은 없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 삶이 향상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네 번째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서 어제 그저께 연락을 받고 오늘 제가 좀 갑작스럽게 BBS TV입니다. 마포에 있는 불교방송국이더라고요. BBS TV의 단박 인터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전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어저께 이제 방송국 입장에서 질문 내용을 몇 개 주셔가지고 제가 좀 답을 준비해봤어요. 그렇다고 오늘 이제 인터뷰가 이대로 읽으면서 한 거는 아니지만 방송국에서 궁금해하신 부분에 제가 나름대로 답한 내용이니까 우리 공부를 정의하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우선 한번 좀 읽어드리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께서는 전국을 돌며 2014 마음특강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 일정을 소개해 주시고 또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세 곳에서 6주간 진행되는 강좌입니다. 화요일은 대구, 수요일은 부산, 목요일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동일한 일정으로 수년째 개최하고 있는 해피설법회가 대중을 위해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열린 법회입니다. 해피설법회는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라는 공부 기법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기법에 의하면 즉 산다는 것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도적으로 삶을 이끄는 마음은 심, 의, 식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같은 것이면서 다른 것, 즉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하나의 마음이 그 진행 과정에서 만나지는 대상과 대상에 대한 역할의 차이에 의해 다르게 불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역할의 차이, 즉 심의식 각각의 활동성에 주목해서 삶을 이해하고 삶의 향상을 꾀하는 공부라고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마음 각각의 활동성에 어떤 문제가 개입해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요거 12연기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제거해서 괴로움을 소멸할 것이냐, 수행에 대한 공부라고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마음은 욕계 중생의 마음입니다. 몸 밖의 것에 대해 내 것 하려는 욕심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마음인 것이지요. 이런 마음을 몸 데리고 혼자 살아봐 라고 방치하면 삶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도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또는 힘을 필요로 하는데 경전은 믿음, 정진, 알아차림, 삼매, 지혜의 5가지 기능을 제시합니다. 이 기능을 힘있게 함으로써 마음을 도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노력, 달리 말해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게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기법으로 불교를 이해하면 불교의 중심에는 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중심, 신의 권능에 의지해 삶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업, 즉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교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마음 특강은 불교의 중심이 되는 업을 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마음, 심의식은 무엇인지 공부하고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삶의 테크닉을 배우는 공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스님께서는 초기 불교 경전인 니까야를 통한 생활 수행법과 법문을 지도하고 계신데 니까야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주시지요.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35세에 부처를 이루고 8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간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신 기록을 경, 숫다라고 하는데 전승과 공부를 위해 경을 분류하고 모아놓은 것을 니까야라고 합니다. 경전 모음인 것이지요. 비법이 드러나고 법이 사라지기 전에, 비율이 드러나고 율이 사라지기 전에 비법을 설하는 자들이 강성해지고 법을 설하는 자들이 힘을 잃기 전에 비율을 설하는 자들이 강성해지고 율을 설하는 자들이 힘을 잃기 전에 법과 율을 합성해야 합니다. 라는 자각에 의해 500명의 아라한들이 부처님 열반 후 3개월 후에 시작해 7개월간 경전을 편집하는 작업을 하는데 제1차 결집이라고 합니다. 이 결집을 통해 율장과 사부 니까야가 편집되는데 길게 설해진 경전 모음인 디가 니까야, 중간 길이의 경전 모음인 마지마 니까야, 주제별 경전 모음인 상류따 니까야, 그리고 전승해야 할 경전들 가운데 앞에 3가지 모음을 제외하면 나머지 경전을 주제어의 숫자별로 분류한 모음인 앙구따라 니까야의 사부 니까야가 대표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 니나보부님 말씀에 딱 답변이 나왔네요. 그렇게 되죠. 자, 3번째 질문입니다. 스님은 그림과 도표를 활용해 강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 특강을 하는 데 있어 이 같은 강의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 법회가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그림도 그려내고 표를 통해서 가르침을 정리한다라는 것이 이제 방송 쪽에서도 알게 되었나 보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사부 니까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큰 원칙인 것이지요. 이런 통찰 위에서 삶, 즉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는 대상에 대한 마음의 역할, 활동성의 변화 과정으로 삶의 전개를 설명해 주는데 이 전개 과정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법회에서 마음의 메커니즘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삶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메커니즘의 번호를 매겨주면 12연기가 되고 동그라미를 쳐서 구분하면 5온이 설명됩니다.
기타 삶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 모두 이 메커니즘 위에서 설명할 때 정확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어제 부산법회에서는 12연기의 최초 지분인 무명이 번뇌의 조건 지어졌다는 경전 말씀을 설명하였는데 아마도 무명을 조건 지우는 것인 번뇌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 무명의 자리가 정해지고 무명이 생겨나는 과정이 그림에 의해 시각적으로 설명되면 내적인 경향성인 상이 병들어 있는 상태가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어서 번뇌라고 불린다는 것을 논리가 아닌 시각적 확인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무명이라는 거 무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무명도 잘 모르는데 경전에서 무명은 번뇌의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즉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야, 무명이 무언지 모르겠는데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이 번뇌는 또한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전을 읽어가면서 논리적으로 그 부분을 이해하고자 하면 아마도 이게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그 교재에 126페이지 한번 봐보셔요. 두 분 다 교재가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다음 주에 갖다 드리기로 하고 좀 같이 보셔요. 127쪽을 보시면 인식과정 중 상과 지의 상세해서 유위와 무위의 이해에서 우리 삶의 저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내면 이야기 중에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과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 그 상태에서 조건이 완전하면 생겨나는 결과가 완전할 것이다. 조건이 불완전하면 생겨나는 결과도 불완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봤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무명이란 말이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 자, 위자라띠라는 박스가 있고 그 옆에 지라는 게 있죠. 그 지 위에 위드해서 무명과 탐진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게 우리가 뭐 오늘 이 부분을 직접 보려는 것은 아니지만 무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존재에 대한 오해의 경향성 때문에 생겨나는 내면의 이야기 중에 왜곡된 알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무명을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무지라고 경전이 정의하는 무명이 자리를 잡아준 거예요. 그 자리를 잡아준 상태에서 이제 무명은 번뇌 때문에 생겨납니다 라고 경전이 말을 해주는데 번뇌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림 없이 그냥 번뇌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뇌요? 글쎄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108번뇌 이러면서 우리 삶의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가져오는 거 요거 번뇌지요. 그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겨난다는 거겠지요. 뭐 이렇게밖에 우리가 더 이해를 할까요? 근데 요거를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나의 내면에서 어떤 그 시기라는 마음의 분별 과정 중에 내면에서 개입하는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고 이 경향성이 병들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삶의 왜곡이 생겨나는구나. 그 생겨난 왜곡의 출발 자리를 무명이라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것은 그림상으로 볼 때 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상이 병들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상이 병들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알의 왜곡이 생겨나고 그 왜곡된 알의 출발 자리를 무명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림이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무명이라는 것이 번뇌의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겨납니다.
라고 할 때 이 번뇌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어렵겠지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보면 무명이라는 것은 상의 병듦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구나 라고 시각적으로 보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아 아는 상태에서 또 다른 경전들이 번뇌라는 것은 무명루, 용루, 유루라는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정의해 주는데 상의 병듦 상태라고 하는 것이 무명루, 용루, 유루하고 1대1로 대응하는구나. 그렇다면 참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아서 상의 병듦을 번뇌라고 이해할 때 경전이 알려주는 번뇌의 세 가지 요거하고 일치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아낸 이것이 경전적으로 타당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아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침 이제 요 이야기를 어제 부산법회에서 설법을 했는데 오늘 질문 중에 그 시각적인 그러니까 그림과 도표를 통해서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대표적으로 번뇌라고 하는 거 이거 이렇게 도식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번뇌의 실체인지 참으로 알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 공부가 도식화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해 주기 때문에 번뇌는 상이 병든 상태를 번뇌라고 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번뇌라고 하는 게 뭔가요? 아라한 되기 위한 마지막 자리가 누진명이잖아요. 번뇌를 소멸하면 번뇌 제로 상태를 만들면 이제 아라한 돼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체의 괴로움이 끝장나는 요런 완성의 자리잖아요. 그 마지막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그게 바로 번뇌인데 그 번뇌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도식화하는 이런 기법이 아니고는 구체적으로 번뇌를 설명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 공부가 가지는 참으로 커다란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서 제가 읽어가는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좀 더 마저 읽어보면 그러나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 무명의 자리가 정해지고 무명이 생겨나는 과정이 그림에 의해 시각적으로 설명되면 내적인 경향성인 상이 병들어 있는 상태가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어서 번뇌라고 불린다는 것을 논리가 아닌 시각적 확인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불교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밌는 표현이에요. 과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때 병든 상을 치유하여 존재의 실상, 즉 무상고 무아에 부합하는 삶을 실현하는 수행을 윗바사나라고 하는데 요즘 한국 사회의 주제가 되는 힐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대세를 이루는 말이 힐링이잖아요. 이 힐링, 치유하자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현상이 어떠하길래 이걸 어떻게 치유해서 치유된 상태, 완성의 상태를 만들 것인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힐링의 완성을 말해주는 게 사실은 요 자리예요. 요렇게 나의 내면에서 작용해가지고 무명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나게 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 가장 근본이 되는 자리, 여기서 번뇌를 소멸하는 요 수행을 윗바사나라고 부르고, 그렇다면 이 윗바사나는 한국 사회의 대세를 이루는 힐링의 완성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불교가 이렇게 약간 시각적으로 알려지게 된다면 불교 내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인 요구죠. 힐링 이런 데 대해서도 불교가 명확한 답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말한 거고요.
윗바사나는 산영처 사마타를 준비 과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수행인데 삶의 문제를 치유, 힐링하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불교적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시각적 효과를 심의, 식의 전개에 따라 주변 관계를 정리하면 표로 작성할 수 있고 공부, 즉 삶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쓰임새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여간 그간 많은 분들이 해피솔법비가 교리를, 그러니까 경전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다, 도식화하고 있다라는데 관심을 가져주기는 했는데, 요번에 BBS에서 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관심을 나타내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공부를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고요.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은 포털 사이트와 팟캐스트를 통해 강의 내용을 알리고 계신데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소개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이 공부가 아직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공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시라 하지 않고 제가 찾아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잘 활용했다고 해야겠지요. 인터넷상에서 몇 가지 공부 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지요. 한국 사회에서 이 옷 입고 있는 출가자를 구경도 하기 힘든데 이 옷 입고서 공부합시다 여러분 이러면 어떤 머구님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지 않은 공부를 어떻게 믿고 따라가 공부를 할까? 이래가지고 우리 공부 자리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오는 일을 반기지 않는 분들에게 오십시오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보다는 오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찾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몸뚱이를 움직여가지고 몇 사람이나 찾아갈까? 다행히 요즘 사회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명의 이기인 인터넷을 활용합시다. 그래서 저는 단지 공부하고 정리하고 때때로 법회하면 동영상을 만들고 이것을 카페에 올리고 동영상은 유튜브에 한 번 올리기만 하면 이제 나머지는 유튜브에 있는 대로 연결만 해주면 카페로도 올라가고 페이스북도 올라가고 팟캐스트는 약간의 가공이 필요하지만 가공해가지고 팟캐스트에 올리고 사실 저는 아주 단순한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방법과 함께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우리 공부를 지켜보아주는 거죠. 아마도 불교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화한 것은 한국 불교가 이런 포털 사이트와 팟캐스트 이래 했지만 어쨌든 이제 인터넷을 활용한 포교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거론하신 거겠죠. 그럴 때 저는 하여간 단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오시라 해가지고 와지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결국 제가 가는 수밖에 없죠. 제가 가는 방법으로 저는 인터넷을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공부 자리 인터넷상에서 이랬는데 네이버 카페 해피법당, 페이스북에 근본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찾기라는 그룹, 또 해피스님 담벼락, 소셜 템플, 그러니까 SNS상의 절 이런 의미죠. 소셜 템플, 제가 페이지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쳐다봐주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팟캐스트에서 근본불교 가르침에 대해 가르침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동영상 제공하고 있고요. 해피스님이라는 이름으로 트윗도 제가 트윗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트윗에 팔로워라고 하는
팔로워가 한 120, 130명? 그 정도 됩니다. 예, 뭐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공부하고 설법한 내용을 그리거나 동영상의 형태로 하나를 만들면 여러 곳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대개 인터넷에서 근본불교, 초기불교, 해피법당, 해피스님 등으로 검색하시면 찾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답했고요. 5번째 질문입니다. 초기불교 경전을 통한 마음 수행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행은 마음을 도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또는 힘을 키우는 작업입니다. 제가 요 얘기 많이 하죠. 앞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실컷 해봐야 욕계 중생이거든요. 욕계 중생인 내 마음 보고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한번 살아봐 이러면은 아마 일주일도 못 가서 어디 딴 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마음을 도와가지고 마음이 괴로움을 만드는 삶 쪽으로 끌려가지 않고 행복을 만드는 향상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도와주는 무언가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 법회에서 수행을 이해하는 시작이죠. 마음 혼자 살아가게 방치하지 않고 마음을 도와서 마음에 힘을 보태줘가지고 향상으로 이끄는 행복한 삶을 만드는 이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수행으로 접근하고 있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근본경전 니카야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일관성 있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의지해서 수행한다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말씀들에 귀 기울여 수행을 배우면 자칫 부처님이 실현하신 그러한 삶의 완성과는 다른 곳을 지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전을 배워야 합니다. 경전을 바르게 이해하고 경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에게서 직접 수행을 지도받는 것과 같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보통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리 공부라는 게 있고 수행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뭐 깔라마경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이 내 가르침도 믿지 말고 직접 확인된 것만 믿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교리 공부라는 게 필요한가요? 내가 직접 앉아서 수행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수행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전혀 엉뚱하게 지금 질문은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올바른 수행을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경전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왜 경전을 배워야 하느냐라고 하면 세상에는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어떠한 가르침, 어떤 종교마다 다 자기들대로의 교리적인 체계와 그 교리가 지향하는 어떤 자리에 가기 위한 방법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요거 따지면 다 수행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수행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고 싶어서 요렇게 마음 먹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자리에 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게 사실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삶 자체가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삶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진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해지자라고 하면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완전히 깨달은 스승이 그분께서 알려주는 정확한 길, 어찌 보면 마치 칼날이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엄정함에 의해서 내 삶이 향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 말하듯이 까짓거 저 오해죠. 사실은 깔라마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경전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경전에서 부처님이 내 말도 믿지 말고 네가 직접 확인하는 것만 믿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은 사실은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지 뭐 요런 얘기를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역으로 열심히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수행합니까? 어디를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말이죠 서울을 가고자 하는 내가 열심히 강릉 가는 길을 걷고 있으면 이 노력이 아무리 커도 나는 서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참으로 이것을 성취하고 싶다라고 하면 열심히 노력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게 참으로 내가 원하는 그 자리로 안내하는 길은 무엇일까? 이 길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야 가다가 좀 힘들면 쉬어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 가는 길에 들어서서 나아가야 일주일 만에 서울을 도착하든 한 달 만에 서울을 도착하든 서울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노력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길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수행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라는 데 대해서 저는 참 일반적인 어떤 그 표현을 뒤집는 수행을 잘하려면 경전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답이에요.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래 서울을 가려 하느냐 서울 가려면 여기로 와라 라고 하는 그 길을 찾아내고 그 길에 올라서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때 서울에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고 부처님이 실현한 그 행복의 자리로 나의 삶을 조금씩 향상해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불교 신자라면 일단 수행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경전을 배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법회에서는요 이 공부라는 말을 꼭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통은 공부 이러면은 교리 공부하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공부는요 교학 더하기 수행이에요.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이 안내해준 그 길을 배우고 그러한 상태에서 그 배운 대로의 그 길을 내가 노력을 통해서 실현해내는 요것이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교학 더하기 수행이다. 잘 배워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함으로써 나의 삶을 실제로 거기에 도착시키는 그것이 공부다. 요렇게 우리가 공부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튼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이랬을 때 저는 경전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또 참 커다란 이야기를 하나 했죠. 경전을 바르게 이해하고 경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에게서 직접 수행을 지도받는 것과 같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경전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45년간 부처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한 기록이잖아요. 경전 중에 특히 뭐 대념적용이라든가 또는 입출신념경, 호흡 보는 수행 뭐 이런 그 수행을 설하는 몇 가지 경전들은 그 내용이 사실 그런 거예요.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대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자라고 제자들에서 수행을 지도하는 그 과정이 기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잘 공부를 해서 경전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리고 그
경전 그대로 우리가 수행하고자 한다면 내용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당신 제자들을 눈앞에 두고 수행을 지도한 그 기록 그대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합시다. 요거요. 부처님한테서 내가 직접 수행을 지도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뭐 우리가 다 여러 곳 그 수행처를 가서 그 사야도 스승들을 모시고 수행을 지도받고 있죠.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그러한 방법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효과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경전을 정확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이 알려주는 그대로를 내가 노력해낼 수 있다면 어느 수행소에 가서 어느 사야도로부터 수행을 지도받는 것보다 확실한 수행 지도 방법이다. 그 부분 우리 꼭 명심하기로 하자고요. 하여간 올바른 수행을 위한 자세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경전을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서 경전대로 우리가 수행한다면 이거 2600년의 세월을 격해서 부처님에게서 직접 수행을 지도받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멋진 표현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질문요. 초기 불교 수행법의 특징과 장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초기 불교 수행법의 특징과 장점. 우선 삶의 이야기라고 해야 합니다.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삶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괴로움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는 현실적인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행의 기법, 즉 테크닉이 경전에 의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 초기 불교 수행법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거죠. 경전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죠. 저는 자주 어설픈 도인 흉내 내지 않기라는 말을 하는데 삶의 현실을 벗어난 추상적 접근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근본 경전은 오계를 지키고 형편껏 보시하는 일로부터 수행으로 연결되는 세 가지 공덕행을 지시하는데 삶에 충실한 것이 곧 올바른 수행을 통해 삶을 향상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초기 불교 수행법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삶의 이야기를 기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수행의 방법이 경전에 의해서 지시되어 있습니다. 요게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게 왜 특징이고 장점일까요? 라고 하면 다른 종교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불교 안에서도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불교의 종단들이 있지만 그 불교가 수행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앉아봐. 앉아서 해봐. 사실 여러분 중에 수행을 좀 많이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은 해봐. 해봐가 답이지. 요렇게 해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아니 실제로요. 제가 요즘도 대구하고 부산에서도 계속 마음특강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몇십 년 수행을 하셨다라는 우리 법우님들이 저하고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한 주, 두 주, 요렇게 수행을, 마음특강 한두 주, 두 주 공부를 하시고는요, 어떤 분은요, 이제 알겠습니다. 몇십 년 수행을 하는데도 넘어서지 못한 어떤 거, 아이고,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요, 경전대로 수행이 안내되지 않으니까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은 다 하는데, 부처님이 알려주는 참
삶으로 향상하는,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는 삶의 향상의 그 길로 길이 안내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마음 특강을 한 주, 두 주 하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니까야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니까야는 그대로 부처님이 설명해 주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몇십 년 수행의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한 턱을 넘어서는 그 길이 보이더라 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몇십 년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던 이 문제가 그저 한 번, 두 번 이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고 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울먹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안 그러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 내가 노력을 해왔는데 넘어서지 못하던 어떤 벽을 한순간 부처님은 참으로 이렇게 알려주셨구나. 요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턱을 넘어서게 된다 하면 눈물 나지요. 실제로 우리 법회 현장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향이, 실질적으로 테크닉이 제시되어 있다. 이것이 니까야가 말하는 수행이다 라고 하는 요 자체가 사실은 다른 곳에서 가지지 못한 니까야만의 특징이고 장점이다 라고 말하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이야기 한 거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바로 이렇게 우리 현실적인 삶의 이야기, 현실 위에서 발생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전이 테크닉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이런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어떻게 한번 수행을 해볼까 뭐 이래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경우 종종 보지요.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막상 사는 꼴을 보면 완전히 어설픈 도인 흉내 내고 있거든. 자기의 삶은 도인처럼 향상하지 않는데 자기로서는 열심히 수행을 한다고 무언가 명확하지 않은 길을 가면서 자기대로 이렇게 보았다고 이래가지고 애헴하고 있는 거예요. 어설픈 도인 흉내를 내다가 이거 조금 지나치게 되면 어떡하나요?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수행의 결과로 결국은 자기 삶을 망치고 말잖아요. 차라리 정확히 안내되는 수행이 아니라면 수행하는 것보다 그냥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면 아직 수행자로는 접근이 안 되더라도 자기의 삶은 온전하게 살아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행해야지 여기에 묶여가지고 올바른 길도 찾지 못하고 그냥 어설프게 어떤 길을 가다 보면 그야말로 어설프게 도인 흉내 내느라고 자기 삶을 망치는 사실은 그런 경우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요. 그래서 더더욱이 니까야를 통해서 부처님이 안내하는 바른 길 그리고 그 길을 직접 걸어가기 위한 정확한 테크닉 이것을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 알아야 한다. 이것이 정말로 가장 큰 우리 공부의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큰 장점이다. 요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요. 괜히 뭐가 특징이고 장점입니까를 엉뚱하게 만들어내려고 했을 게 아니라 바로 이거. 명확한 길이 있고 정확한 테크닉이 알려져 있다. 부처님이 직접 해주신 거다. 그대로만 하면 부처님한테서 직접 수행 지도 받는 거와 같다. 요거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했죠? 세 가지 공덕행이 제시되는데 삶에 충실한 것이 곧 올바른 수행을 통해 삶을 향상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수행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어요. 사실은 오늘 제가 굳이 시간을 내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는 저의 의도는 바로 수행과 관련해서 받은 요 두 가지 질문, 요 두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적절하게 답변한 것 같고 법원님들께서 요 부분을 정확히 알고 법원님들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7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을 전파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일을 좀 더 잘 해내고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게 개선하는 일을 할 뿐이겠지요. 지금 하듯이 늘 공부하고 수행하고 설법하는 일, 세간적 이익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변형하지 않는 것. 요거 여러분 중요하죠? 뭐 회통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 자체는 대중들과의 접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막상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접근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어떤 세간적 이익을 탐하는 수단화되는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로는 참 좋은 표현이 회통이지만 회통이라는 표현 위에서 사실은 이거죠. 세간적 이익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변형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저는 하여간 어쨌든 저는 뭐 중이니까 굳이 제가 세간적 이익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다 그래도 부모님들 덕분에 제가 굶지는 않고 살거든요. 그럼 됐지. 뭐 더 세간적 이익을 탐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진정을 변형할 것인가?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 할 일을 그저 해나가는 것, 그것이지요. 한 가지 바라는 일이 있다면 정말로 공부 잘하는 분들이 주석서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이 공부에 동참하셔서 이 공부가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요거 김보현 법부님 제가 참 늘 말씀드리는 거죠. 정말 우리 공부 잘하는 분들이 함께해서 이렇게 니카야를 좀 더 심도 있게 풀어내는 작업이 공동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때 참으로 큰 성과를 우리가 내게 될 것이다.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이 공부가 그룹화되는 그것을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이 공부는 의미가 있습니다. 1600년 동안 시도되지 않은 니카야로 니카야를 풀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면 불교의 중심이 한국으로 옮겨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니카야 공부를 위해 영어를 배우는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우리말로 니카야를 직접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이 공부에 의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해피스님입니다. 라고 했는데 요거를 다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읽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내용을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인도에서 부처님이 인도에서 사셨으니까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은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 지역이 그 니카야라고 하는 가르침이 변형 없이 전승되었다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 중에 부처님을 배워야겠다라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공부하러 유학을 가요. 또는 서양이 인도를 점령이라 하나요? 식민지화하든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이 니카야가 로마나이즈 알파벳화 해가지고 서양 세계에 전달이 되죠. 그러면서 PTS라고 해서 니카야 공부의 또 하나의 중심축이 현재는 옥스퍼드 대학에 있죠. 그래서 니카야 부처님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경전을 직접 공부하는 그 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냐 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영어 공부하는데 쓰거든요. 스리랑카로 유학을 가려도 거기 가도 영어로
강의가 되고 옥스퍼드 가려면 당연하죠.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사실은 이 점일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니카야로 니카야를 풀어서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을 찾는다, 진정에 접근한다라는 요 공부는 현재까지는요, 한국 말고는 어디에서도 이런 시도가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지 않거든요. 뭐 어디선가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만큼의 성과를 아직까지 낸 곳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공부의 성과가 어느새 이만큼 와서 이렇게 마음특강이 개최되기도 하고, 뭐 지금처럼 한국의 불교를 대표하는 불교 방송이 뭐 해피절법회가 어떻게 교리를 도식화하고 도표화합니까? 이런 관심까지를 나타내면서 이미 우리 공부가 이만큼의 성과를 내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공부가 이제 좀 더 공부 잘하는 분들과 함께 그룹화되어 가지고 서둘러 가지고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아마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어찌 보면 거의 저 혼자의 힘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이만큼 왔다면 공부 잘하는 분들과의 그룹화가 이루어지면 어쩌면 10년, 20년이면 제가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불교의 중심이 어차피 뭐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이 풀어져 있으면 그 자리가 세계 불교의 중심이 되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세계 불교의 중심이 한국이다라고 그렇게 인정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아마도 한국 젊은이하고 미국 젊은이하고 어떤 뭐 논문을 쓰든 그 학문적 성과를 내는 데에서 그래도 한국 젊은이가 조금 평균적으로 뒤진다라고 하면 가장 큰 요인이 그거 아니겠어요? 미국 젊은이들은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한국 젊은이들은 미국 젊은이만큼 영어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영어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참 많잖아요. 그만큼 사실은 한국 젊은이들이 공부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쟁력이 뒤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세계 불교의 중심이 한국에 있다, 니카야를 공부하려면 한국으로 가자,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젊은이들이 부처님을 만납시다 라고 하면 이제부터 한국어를 배워야죠.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으로 유학 와야죠. 근데 제가 이게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까지 요 정도의 노력 가지고 이만큼의 성과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정말 법우님들처럼 이 공부를 주목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공부의 성과를 좀 더 올려놓을 수만 있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 세계 불교의 중심이 한국으로 올 거다. 한국의 젊은이는 공부만 하면 될 거다. 영어? 뭐 영어가 필요해?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말로 풀어져 있는데. 이런 시절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는 하여간 니카야로 니카야를 푼다라는 우리 공부가 거기까지 갈 것이다 라는 것을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 얘기 한 가지를 주제로 한 시간을 써버렸네요. 뭐 그래야겠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공부를 한번 뒤집어 보았다. 우리 공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제시해 보았다 하는 것으로 첫 수업 시간에 의미를 갖는 거로 하고 뭐 한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